네, 이어서 그 현재의 네트워크의 모바일 네트워크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동통신의 그 세대별 진화를 보면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는 기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동통신은 동기식과 비동기식, 아까는 비동기식과 동기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1세대 아날로그 통신부터 2세대부터의 디지털 통신 방식, 그래서 현재는 이런 4G, LTE 어드밴스드까지 지금 진화가 됐고요. 2018년도에는 이 5G, 그 이후에는 이제 뭐 6G, 7G, 뭐 8G로 그렇게 발전이 돼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LTE 이쪽에 지금 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동기식을 살펴보면 1세대 암스부터 2세대 IS95A 인 다운링크 14.4 kbps, 그리고 IS95B인 56 kbps, 그 다음에 CDMA 2005X 방식인 144 kbps급인 kbps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EVDO 방식인 2mbps, 리비전 A 방식인 3.1m, 그리고 리비전 B 방식인 9.3m를 거쳐서 와이브로 방식인 30mbps급까지 진화가 됐죠. 그 이후에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방식이 이제 100mbps급까지로, 우리나라 방식인 와이브로가 국제 표준 방식으로 4G 방식으로 선정이 됐었죠. 원래 북미식 방식인 그 퀄컴의 그런 CDMA 방식이 그 UMB 방식으로 그 국제 표준 신청을 했으나 불채택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와이브로, 국내 방식인 와이브로가 채택이 됐죠. 그리고 비동기식 방식은 그 마찬가지로 1세대 아날로그 통신 방식인 NMT 방식인 10kbps에서 2세대 방식인 GSM 방식, 2.5세대 방식인 GPRS 방식을 거쳐서 3세대 방식인 WCDMA인 UMTS 방식인 2메가 다운로드 기준으로 2mbps급에서 이제 HSDPA 하이스피드 다운링크 패킷 액세스 방식 14.4mbps였죠. 업링크 기준으로 5.72mbps인 HSUPA 하이스피드 업링크 패킷 액세스 방식을 통해서 그 이후에 HSPA 플러스 방식인 다운링크 기준 21mbps인 3세대 그 통신 방식이 있었고요. 이후에 2011년도에 LTE 방식으로 진화가 됐고요. LTE는 75mbps급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후에 2배 빠른 LTE, 3배 빠른 LTE, 그리고 올 1월 달에는 4배 빠른 LTE로 지금 현재 LTE 어드밴스드 방식이 300mbps급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LTE 어드밴스드 방식은 최대 속도가 750mbps급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LTE, 비욘드 LTE인 그 LTE B 방식을 경유해 가지고 이제 5G나 6G 이런 쪽으로 더 개선, 발전을 해 나가겠죠. 1세대 아날로그 통신 방식부터 2세대 디지털 통신 방식, 그리고 3세대, 4세대 통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런 미래 네트워크인 퓨처 네트워크는 1.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엄청나게 고속이 되겠죠. 2. 이런 속도가 고속되고 아까 그 차세대 정보통신망 특징이 있었죠. 그런 등등등의 이런 발전들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 기술이죠. 이 가상화 기술은 이 소프트웨어를 정의한 네트워크인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나 이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시킨 그 NFV인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인 이 NFV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도 이 그 NFV 기반의 SDN 기반의 그런 장비들이나 그런 뭐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미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이 IP는 IP 버전 6로 진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광대역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재의 WDM, 그러니까 MSPP에서 WDM이나 DWDM, 또 울트라 WDM, 울트라급 그 DWDM 이런 걸 경유해서 지금 OADM까지 왔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일일이 그 작업자가 그 분기 결합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적으로 알아서 이제 재설정을 해주는 이 ROADM을 지금 최근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패킷과 옵티컬 기반의 전송 네트워크로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더넷 기반으로 시작해서 패스트 이더넷이나 기가비트 이더넷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IP화가 되는 캐리어 이더넷으로 지금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단계 정도 살고 계시고요. 현재는 2단계 정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IP 버전 4에서 6 사이에 있고요. 무선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LTEA를 거쳐서 그 비욘드 LTE를 경우에서 이제 5G 이런 정도로 지금 진화되고 있죠. 현재는 이 LTEA 앞단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다음으로는 이 트래픽 급증에 따른 방안이고요. 지금 데이터 폭발, 그죠? DE라고 하죠. 데이터 폭발 시대에 살고 있죠. 이게 유선 데이터, 무선 데이터, 방송 미디어 데이터,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데이터 양 정말 엄청나게 많죠. 그런 데이터 양은 시장 조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이 유선 트래픽의 경우에는 향후 3년간 3배, 뭐 무선 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5년 후 10배, 10년 후 100배, 뭐 15년 후 1000배. 야, 진짜 엄청나게 많은, 여기 안에는 뭐 텍스트도 있을 거고요,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동영상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를 조합한 뭐 멀티미디어 이런 데이터 트래픽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이제 흘러다니겠죠. 그게 이제 폭발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다양한 단말기들이 있죠. 아까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 다양한 단말기들이 출현을 한다고 했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뭐 노트북이나 뭐 기타 등등등의 뭐 텔레비전도 예전에는 그냥 뭐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아서 일방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텔레비전도 IP 방식으로 바뀐 게 이제 IPTV죠. 이런 게 또 양방향으로 주고다 보면은 다운링크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도 있지만 또 업링크에 대한 그런 데이터 트래픽도 진짜 엄청나게 급격한 속도로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그러면 이러한 트래픽 급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죠. 크게 그 트래픽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을 그 적극적인 방안과 그런 이런 소극적인 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적극적인 트래픽 대응 방향으로는 이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없죠. 지금 1G, 2G, 3G 뭐 지금 4G까지 지금 논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부족해요. 그렇게 망을 그렇게 빨리 증설을 해도 이 급증하는 트래픽을 받아주기가 엄청나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이 롱텀 이볼루션인 LTE, A부터 어드밴스드부터 뭐 비욘드 그리고 5G 이런 네트워크들을 먼저 앞서서 그렇게 상용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스트 이더넷이 아니라 기가급 지금 기가나 10기가 이런 쪽에 대한 그 전송 속도와 대역을 넓혀서 거기서 또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SDN이나 이런 NFV와 같은 가상화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게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통신망에서 가장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데이터 오프로드라고 해서 기존에는 하나의 그런 통신 방식 내에서만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송수신을 했다면 이런 이기종의 그러니까 뭐 LTE망과 무선 랜인
와이파이망이 결합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이기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래픽을 좀 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데이터 오프로드라고 하는데 그런 이기종 융합 기술들이 더욱 활발하게 지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저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MWC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이기종 융합 기술들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전 세계가 많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그런 상용화를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펜토셀과 같은 이런 초소형 기지국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그 확대를 해서 더 많은 그런 트래픽 그 양을 좀 분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다양한 트래픽 향상 기술들이 있죠. 그러니까 2배 빠른 LTE, 3배 빠른 LTE, 4배 빠른 LTE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근간 기술이 이 주파수 합성 기술입니다. 또는 주파수 묶음 기술, 또는 주파수 집성 기술. 다 동일한 용어고요. 그만큼 그 주파수가 이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개를 그러니까 차선을 여러 개를 합쳐서 그 광대역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제공해 줌으로써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기존 기지국에서는 그 기지국 에어리어 안에 있는 단말과 송수신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끊기면은 또 인접 기지국 이렇게 가는 그런 뭐 브레이크 앤 뭐 메이크 방식의 핸드오버나 핸드오버나 아니면 메이크 앤 브레이크 방식의 핸드오버를 통해서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지국과 기지국 간에 상호 협력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 기지국 간 협력 기술인 콤프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그 기지국 기반이 아니다. 단말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 셀 방식이나 또는 이런 무선 인지 기술인 이 CR 기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정의한 그 방식인 SDR 방식 이런 것들이 CR이나 SDR 방식으로 앞으로 그런 다양한 트래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을 보면 이런 면허 공유 접속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주파수 대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곧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통신사들도 이런 정부에서 뭐 5년, 10년 이런 기간 동안에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이렇게 임대 방식으로 주파수를 들여와서 그 임대 기간 동안에 주파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곧 돈입니다.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주파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이런 그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복수의 이용자들한테 이런 개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접속 방식인 면허 공유 접속 방식들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하나의 그런 주파수 내에서 압축 기술들, 뭐 이게 음성 압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영상 압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등등등의 이 압축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그 동일한 대역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압축을 통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주파수 대역도 기존에 이렇게 뭐 수백 메가 뭐 그런 그 밑에 대역인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수기가 뭐 이런 지금 위성 통신이 이제 뭐 CQ카 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4기가 6기가 뭐 11기가 14기가 20기가 뭐 30기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 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초고대역 주파수 대역이 지금 필요하고요. 또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이런 용량 확대나 커버리지 양상, 비용이나 복잡성 감소화 등등등의 이런 것들이
이 방대한 양의 이런 사물 인터넷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IoT 기기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확보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에너지랄지 이런 뭐 운용 비용이랄지 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나 이런 복잡성 해소 등등등의 이런 뭐 또 보안 그리고 효율 그리고 효율도 주파수 효율이나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진짜 1000배가 빨라지잖아요. K에서 메가, 메가에서 기가 이렇게 1000배가 빨라지니까 또 기가에서 테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0배가 빠른 효율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데이터 폭발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수동적인 방향으로는 이거는 뭐 그 일정 속도 이상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쓰게 하고 다 쓰면은 뭐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수동적이죠. 그리고 뭐 정액 요금이 이렇게 뭐 해지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수동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그런 대응 방안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